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개최한다고요. 네, 외교부는 강 장관이 내일 오전 고노 외무상과 아세아 지역안보 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일본이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모레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외교장관이 막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요. 네,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임위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정부가 가능한 모든 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앞서 국회에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죠. 네, 국회 방일의원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의회 외교에 나섰습니다. 방일단은 첫날 일정으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처리되지 않도록 일본 의회가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간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일본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 부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차 판매 급감 속에서 일본차 판매량은 늘어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 얼마나 줄어든 거죠?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88만 9천여 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줄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자동차의 주 구매층입니다. 30, 40대의 차량 구매가 13.7%나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노령 인구의 증가로 60대 이상의 차량 구매는 2.9% 늘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차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발견됐나요? 예, SUV 판매량은 4.3% 증가해 전체 승용차 판매량 가운데 44.2%를 차지했습니다. 친환경차의 판매도 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8.6%나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전체 승용차 판매량 가운데 7.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이 수입차 판매가 줄었지만 일본차 판매량은 늘었다고요. 네, 전체 수입차의 판매는 유럽계 브랜드를 중심으로 21.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와 렉서스, 닛산 등 일본계 브랜드의 판매량은 오히려 10.8% 증가해 상반기 기준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강점을 가진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최근 3년간 73%보다 낮은 71.9%에 그쳤습니다. 빈 공장이 늘고 있다는 뜻인데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공장 매물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 산업단지인 부산에서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매에 붙여진 공장 건수는 107건입니다. 작년 한 해 부산에서 134건의 공장 매물이 경매에 붙여진 것을 감안하면 올 들어 공장 매물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매물이 늘어난 데는 제조업 부진에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마땅치 않은 게 결정적입니다. 실제 제조업의 물건 생산 능력을 의미하는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는 지난달 101.3을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6%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인데 지난 1971년 관련 통계가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가동률을 뜻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로 1년 전에 비해 1.9%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3년 연속 73%대는 유지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산이 줄어들고 일부 조업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7% 하락하면서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생산이 늘면서 광공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도 1.6% 줄어들며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5년 전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억하시는지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총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인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 크레딧뷰 직원이 카드 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와 개인정보 일체를 빼낸 겁니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은 3사를 상대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말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원고 만여 명에게 3사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하급심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별도 보상은 없다는 게 금소연 측 설명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직물배상제, 집단 소송제도, 입증 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대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등을 보내면 됩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병원 진료비 가운데 이 본인 부담금을 초과해서 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한 환자가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초과 진료비는 자그마치 10억 원이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초과 진료비 환급이 왜 안 된 건가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기간 운영 감사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공단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각종 비급여와 선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된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도록 한 제도인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지사 94곳은 최근 3년간 해당 가입자 1,095명에게 11억 4천여만 원의 차후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환급 대상 환자들이 치료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 신청조차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분들이 진료비 환급을 더 못 받았다면서요? 네, 환급금을 받지 못한 1,000여 명의 환자 중 300여 명이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로 조사됐는데요. 실제로 연평균 건보료 1분위에 속했던 환자의 경우 공단 측의 행정착오로 사후 환급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800만 원이 넘는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취지가 채색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감사원은 이번 기간 운영 감사 결과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과도하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폰 앱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 광고 2,4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278개의 의료기관이 불법 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고가와 저가 시술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등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1인당 334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누계의 임금 총액은 월 평균 350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누계 임금 총액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은 4.4% 늘었고 300인 이상 기업은 0.5%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삼성전자가 오늘 올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은 21%에 그쳐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하반기 전망은 어떤지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2분기 영업이익이 3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2분기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입니다. 3년 전인 2016년 3분기에 3조 3,700억 원을 기록했던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얼마 전 SK 하이닉스는 D램 감산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뭐 조치가 나온 게 없습니까?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조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전세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오늘 실적 발표 직후에 웨이퍼 투입량의 인위적인 감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웨이퍼는 반도체의 주 재료이기 때문에 웨이퍼의 투입량 감소는 곧 반도체의 감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 전문가 분석 같이 들어보시죠.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날 게 분명히 보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감산을 안 한다는 거, 데이터 센터 쪽, 그쪽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2분기 말부터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의 D램 구매가 재개됐으며 하반기에는 수요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반도체 시장 재고나 가격에는 좀 올 하반기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감소가 시작됐고 하반기의 수요 증가로 적정 수준으로까지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 상황은 좋지 못한데요. PC에 주로 사용되는 D램 제품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올 초부터 7개월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2016년 6월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2년 주기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변동 사이클상 지금은 불황기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본 규제와 관련한 그 대응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세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오늘 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2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반도체 관련 품목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전문가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과거의 안전재고가 한 달이었다면 이제는 안전재고가 3-4달이 되는 거거든요.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한국 기업들이. 그게 이제 사실 원가에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 기아차 파업, 코앞.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파업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 달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남은 파업 절차에 대해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산업부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현대 기아차 노조 파업에 진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데요. 조정 중지는 노사가 충분히 협상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노위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내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의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8년 연속 파업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네, 파업 결의 배경이 궁금한데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임금 및 단체 협약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기본급 5.8%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 역시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선 이제 막 실적 부진의 늪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파업이 결의가 되고 실제 돌입하게 되면 좀 약간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분기 만에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기아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도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시작되면 이제 막 대미 수출이 시작된 팰리세이드 등 차량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신차의 효과도 있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단계에서 생산성도 올려야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 노조 파업이라는 것은 최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요? 네, 한국-GM 노조는 지난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도 임단협 교섭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올 여름 완성차 업체의 파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임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 세부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생활경제부 김환진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재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 유분각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적용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선 전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고 네. 또 이런 상태에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그리고 주택 거래량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 일정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예. 지난 2017년 말에 조건을 이렇게 바꾼 후 아직까지 상한제를 적용받은 지역은 없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꼽혀온 첫째 조건인 즉 물가 상승률 기준을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신 적용 범위를 좁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 강남을 포함해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적용 시점도 관심인데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까지 상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몇 개월간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민간 택지 이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 아파트가 발생할 가능성, 그 우려도 상당히 크잖아요. 이에 네. 대한 대책 마련은 좀 없습니까? 상한제가 확대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20%에서 30%가량 낮아지는 만큼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을 분양받은 다음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4년, 그리고 70% 이상일 경우 3년인데요. 이를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예. 또 분양받는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는 방안인 채권 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국토부는 세부적인 시행 방안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수록 상한제 도입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논의되기 전인 지난달 11일부터 정부가 공식화한 직후인 이달 15일까지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0.07% 올랐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인기 재건축 단지가 집값을 끌어올린 영향인데 강남 3구와 영등포구 그리고 양천구 등이 0.15%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비지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단 이틀 뒤면 그러니까 8월 2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기에서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한 바 있죠. 이런 가운데 변수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했던 외교부 발표가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한일 관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오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 기존 입장을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가기에서 한국을 수출 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월 2일에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이 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방금 말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전망하시죠? 사실 폼페이오의 이런 내용이 나와서 아사히에서 그걸 보도하기까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이건 그냥 놔두면 안보 동맹에서의 큰 축이 흔들리는 위기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 여러 외교 방면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이런 노력들이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잘하면 이번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주장이 먹힌다면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도 좀 우리를 그대로 놔두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묘한 입장 변화가 좀 감지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만약 이대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만약에 제외됐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처우가 크게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재료 3가지인데요.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 배제가 되게 되면 간편 심사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일 이상의 규제가 걸리고 또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아예 수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3가지 품목이 아니라 1,100개나 되는 막대한 영향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게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정밀 기계화학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수출했는 게 한 600조 원이고 일본이 전 세계에 수출한 게 700조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 중심인데 저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이제 기회로 봐서 우리가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또 국산화한다 그러면 또 위기를 극복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이 한국의 대기업의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또 일본에서도 막대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강경화 장관님도 이렇게 일본의 고노 수상을 만난다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양국의 큰 피해가 오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양국의 큰 피해가 온다. 그런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 반도체를 비롯해 이 배터리, 또 탄소 섬유, 화학 제품 등과 같은 이 1,100여 종의 전략 물자 수입에 차질이 실제로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사실 이게 시장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과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분야인 게 맞죠? 그렇죠. 이제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한데 얽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 1,100가지 물자 중에서 민간용이 한 250에서 300개 정도 됩니다. 핵심적으로 한 750개 정도 비민간용 물자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일본이 태클을 걸고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당국에서 좀 인터뷰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업들을 이 중에서 빠르게 수입 대체, 그러니까 다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냐 해서 봤더니 약 한 80에서 90%는
충분히 이제 대체 가능하다. 실은 이건 이제 반가운 뉴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한 10% 정도는 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이거 당장 일본이 태클 걸고 들어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견뎌낼 수 없는 것들도 한 10%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물자가 뭔지, 그 소재가 뭔지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8월 2일 이후에 정말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일본이 뭐 전체 1,100개, 그중에서도 비민간용이 한 750개, 그중에서도 약 한 70개 정도, 그 10%인 한 70여 개 중에 이제 하나씩 마치 빼먹듯이 이제 골라가면서 이제 요건 문제다 하고 일본의 뭐, 의지대로 이제 수출을 한 뭐 3개월 이상 붙잡아 두면 당연히 관련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 또 대기업도 엮여 있습니다. 피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그 정도 모든 물자가 다 뭐 일본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10%가량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일본 아니면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좀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조치가 시행됐을 때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분야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오 교수님, 피해를 받는 이 국내 기업들이 상당수일 텐데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달릴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주신 것처럼 70여 개의 소재 부품은 사실 대체가 거의 어려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방 산업에 가장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 산업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이 자금 여력이 딸리니까 삼성이나 LG처럼 다른 대체선을 찾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에서부터 또 중요한 전략 산업에서부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지금 분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 설명회가 좀 시작이 됐죠? 네, 정부 설명회는 꽤 뭐 많이 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금 지원 정도에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한 3천억 정도까지 최대 확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목적 예비비라고 해서 임시국회 열리게 되면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추경과 이 목적 예비비까지 펀드를 좀 조성을 해서 힘들어지는, 즉 자금 경색에 빠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먼저 좀 자금 지원을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관련한 기업들은 일단 뭐 일종의 전략이기도 한데 힘들다는 거를 좀 표출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저 기업이 힘들어지는구나, 좀 오히려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괴롭지만은 어쨌든 좀 속으로 좀 삭히면서 뒤에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겉으로 전략도 드러낼 수 없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죠. 오늘 오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당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오 교수님,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좀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름 성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통상에서 이거 국회에서 지금 이 정도의 그러니까 만남을 가지는 정도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장 어떤 효과가, 그러니까 철회 이런 확답을 들을 수 없겠죠. 정치니까요. 그러나 여기 이런 모임이나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원 하나하나를 설득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뉘앙스의 변화에 어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이 여야 의원들 간에 또 이 스펙트럼이 좀 다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안보 우방에서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제시하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참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만남을 갖는 것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이틀의 시간이 남기까지 우리 나름의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방침 이외에는 국제적인 여론전만 줄곧 펼쳐온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맞대응 움직임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김 교수님, 얼마 전 이 문 대통령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좀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우리가 수입을 했는 게 한 60조 원이니까 일본에서요. 그게 56%가 부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것도 한 30조 원 되는데요. 그게도 또 소재 부품 산업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 재료를 오히려 또 공급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일본에 역수출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고요. 2000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했던 그 대일 의존도가 90%에서 작년에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일본은 반대였습니다. 2000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일본이 한국에 의존했던 비율이 2.6배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이와 같이 일본도 한국의 부품과 소재를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 또한 그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비율이 한국도 부품 소재 비중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소위 뭐 우리 경인양형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또 일본의 반도체 기업에 또 수출하는 것도 있고 또 일본에서는 지금 그 이런 부품 소재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수입을 막는 일본에서는 지금 관세가 0%거든요. 약 3,000개의 재료에 대해서는 일본은 아예 이제 관세를 아예 받지 않고 0%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농산물 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쿼터를 주어서 이제 수입도 제한하겠다 이러한 그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아예 그냥 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일본도 우리에 대한 의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응할 것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추가적으로 평론가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 실제로 이 맞대응 가능성 그리고 이 맞대응 방향이 좀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맞대응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일일이 우리를 정말 배제를 하게 될 경우. 그런데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가해지는 것, 가령 반도체, 세계 품목 같은 그 정도의 좀 결정타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나가기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정부는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강하게 나가고 아마도 지금 이제 비공식적 차원,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이게 오히려 실은 일본 경제에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정부의 강경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들을 얼마나 또 유지할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당국도 그렇고 우리도 최대 강경하게 나갈 이제 전략적 카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화의 초점을 앞서 도입부에 언급해드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으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참석을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출국을 했죠. 역시 강경화 장관이 출국 전에 했던 말 듣고 오겠습니다.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그 외교 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이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론가님, 우리 정부 입장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한일 갈등인데요. 이 김 장관의 말처럼 관련국 외교장관들에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느냐가 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 여론전이 중요하고 이게 지금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는데 과연 한, 미, 일, 폼페이오, 강경화 장관, 고노 이제 3자의 이 회담과 만남이 주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선은 이제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임이 성사됐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어떤 해법이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뭐 모임이 짧게 끝났다라든가 뭐 큰 뭐가 없었다면은 역시 이번에 최초의 목적인 여론전, 이 부당함을 알리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한미일이 모여서 어떤 해법에 가까운 것들을 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면 오전만 해도 몇몇 보도들이 실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이 제안을 했다라더라. 그 제안은 뭐냐? 일단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제한한 거 외에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이제 강제 매각, 그 일본 기업들이 끝까지 징용 피해를 안 하니까 한국 내에 있는 전략적 자산 매각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거 일단 보류해라. 이렇게 정지해 놓고 다시 한일이 좀 만나봐라라는 카드를 미국이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렇다면은 이제 한미일이 ARF에서 만나서 좀 뭐가 나오나 봤더니 뭐 조금 전이었죠. 일본이 아주 공식적으로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ARF에서는
이 3자가 회동이 있는지가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번 포럼에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옵니다. 역시 일본 측에서도 나름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 같죠? 예, 지금 이 사태를 일본이 즐겨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이것은 경제 문제이고 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정식적인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걸 뿐이지 이거 역사 문제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치열한 외교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같이 연계되는 그렇죠. 이게 강제징용의 문제 그리고 저기가 미쯔비시가 전범 기업이었구나 이런 것이 오히려 알려지는 기회가 되고 있단 말이죠. 쟤들 도대체 왜 싸워? 이유가 이거야라는 소문이 자꾸 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치열하게 이것은 경제와 관련된 것이지 그런 그 외에 다른 안보와 관련된 것이지 그 외에 역사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외교전이 치열하겠죠. 알겠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일본 이 외무상과의 양자회담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회담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 교수님, 이거 다행스러운 소식이 맞나요? 예,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일단은 그 강경화 장관이 외상한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현재 외교 문제가 또 무역 갈등으로 이어졌고 또 무역 갈등이 안보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양국이 그 작년에 교류했던 게 1,000만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그 여행객 한 65%나 감소했고 자동차도 한 반 토막 정도 매출액이 감소했다 그러고 뭐 유니클로도 한 30%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고 일본 제품과 관련된 게 전부 다 30에서 50% 감소하고 있고 또 국민들 또 여야 정 뭐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지금 전면전 뭐 판매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의 보수적인 언론사들도 장기전이 된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양국에도 굉장히 큰 피해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큰 여파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또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 중소부품 기업들이 그 국산화도 되고 또 다변화한다 그러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위기로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만 중국나 전 세계에 우리가 또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 소재 산업은 우리나라가 흑자입니다. 아직은 일본에서는 적자이지만 중국과 전 세계 수출할 때는 또 흑자이기 때문에요. 부품 소재 산업을 더 우리나라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우리가 작년에 부품 소재 산업이 30조 원이 수업이었는데 또 이것을 많이 국산화한다 그러면 또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게 한 30만 개쯤 됐더라고요. 또 오히려 고용 창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렇게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당장 극적인 타협점을 마련하고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평론가님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방금 임 교수님께 여쭙던 연장선상에서 만남의 의미는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강경화 장관 또 고노 외상이 일단 만남 자체는 어쨌든요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에서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저는 한 가지 더 바람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한일이 끝나고 나서 한미일 폼페이오까지 공식적으로 좀 가세해서 마치 릴레이 회담처럼 한미일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 뭐 실질적인 해법에는 문제를 좀 놓고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과거처럼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안 개입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 ARF에서 한일 만나고 뭐 만남 중에 와도 좋고 만남이 끝나서 폼페이오까지 함께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의외로 조금은 큰 틀에서 방향 전환도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뭐 오늘 내일 굉장히 좀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뭐 새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포럼에 참석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일 양국 간 갈등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이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함께 만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하겠다. 말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오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의 방금 CG를 통해서 봤던 이 멘트, 이 한일 갈등 중재에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봐도 좀 무방하겠습니까? 공식화한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실적으로 미국이 드디어 여기에 좀 개입해서 이것이 안보 동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김현종 차장이 워싱턴 방문했을 때
우리를 도와준 편은 없는데도 그들이 했던 말, 지소미아는 건드리지 마라. 예. 안보 동맹 이건 깨면 안 된다라고 해도 최후의 보루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명분 싸움에서 또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그 경제 문제인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리 하고 다니냐라고 했던 게 스가와 안방이나 다로 외무성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게 자기들이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통해서 지금 이런 공식적인 미국의 개입을 끌어낸 거 아닌가. 이건 사실 참 좋은 기회이고 이걸 잘 불씨를 살려가지고 화해를 도출해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도와 이제 이 관계 간의 그 갈등을 조정하는데 좀 미온적이었던 미국의 입장 변화를 어떤 식으로든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한일 간 중재가 아니라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려는 외교적인 관여로 보는 이 냉정한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외교적인 갈등이 또 무역 갈등으로 되고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삼각 안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초계 비행을 하면서 합동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했고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또 2방 쐈어요. 이것은 또 미국과 일본이 저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다 그랬는데 고소미아를 작년에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 교류했는 걸 보니까 서로 양국이 똑같이 24건을 서로 주고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적 정보를 제공했고 일본은 또 위치라든지 사거리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안보 동맹을 철저히 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방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 더 이상 그 갈등을 좀 하지 말고 중지하고 서로 냉정한 시각에서 서로 좀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서로 서명을 좀 해라,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여기에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냉정하게 좀 사안을 접근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 시각, 비판적인 시각과 관련해서는 이 평론가님한테도 좀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에 개입 또 적극성을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을 넘어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뭐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좀 돌고 있거든요. 가령 미국, 대만, 일본이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미국이랑 대만은 중국을 잡으려고 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국의 5A로 대변되는 5G 기술. 워낙 지금 5G 세대는 중국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까지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짬짬이가 돼 있더라.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왜 자꾸만 이런 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가? 미국이 이제 과거처럼 같은 그 안보 우방국 아니었습니까? 한미일이. 근데 옛날에 한 5년 전,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는 미국이 적극 개입을 해줘서 뭐 화해와 어떤 그런 길을 텄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은 정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갈등의 이 강도는 크죠. 우리의 핵심 반도체 세 개를 뭐 너무나 노골적으로 지금 수출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에 비해서 미국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이니까 아마도 그런 속설들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이 한일 외교 수장들의 그 모임에서 조율을 하고 결과를 내는지를 보면 이게 정말 시장에 그런 떠돈 얘기가 맞는 건가? 개입의 정도가 그런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한일 양국의 분쟁 중지 협정에 서명할 것을 제안했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오늘 외신을 통해 정확히 로이터 통신을 통해 오늘 오전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평론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겁니다. 바로 이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이터에 나오면서 뭐 저도 되게 고무됐었고 이게 또 로이터 발이니까 또 얘기가 꽤 구체적이잖아요. 일본은 2차 보복하지 마라. 즉 1차로 했던 반도체 3개 외에는 더 건드리지 말고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은 강제적인 자산 매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선 다시 중지를 하고 협상을 해라. 그래서 꽤 신뢰도가 있다고 봤는데 오후 들어서 일본이 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네, 들은 바가 없다. 이 얘기를 또 하면서 찬물을 끼얹게 되니까 또 그것도 전략적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곧 한일 또 한미일 대표들이 만나게 되니까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 로이터발 뉴스만 보면은 사뭇 구체적이어서 뭐 카더라 통신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보도 그거 내용이 역시도 좀 구체적이었기 예, 때문에. 폼페이오의 역할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예.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양국이 즉각 반응을 했는데 오 교수님 일단 한일 양국 모두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건 없다. 이런 입장, 뭐 평론가님 말씀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발표를 했죠. 스가 관방도 그렇게 예, 얘기했고 예. 못 들어봤다. 로이터를 받아가지고 아사히에서는 또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다라고까지 예. 나왔으니까 못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그건 주권국의 외교장관으로서 수장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관방이면 이제 예. 당연히 그렇게 제가 시켰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따를래. 주권국으로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 하지만 내용으로는 이게 어떤 얘기를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사히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일본에서 굉장히 언론 통제가 심한데도 얘기가 나왔으면 아주 구체적인 소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 퇴로를 조금씩 열어주면서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걸었던 세계의 수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라. 한국은 자산 배가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외교적인 타협안이 나오면서 좀 봉합해가는 과정. 이 시작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니라도 어찌됐건 이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관여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김 교수님, 미국의 개입, 더 나아가 이 중재 움직임이 일본의 행보를 바꾸는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뭐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되어 있고 미국에 의해서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의해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뭐 센카쿠 열도부터 해서 러시아까지 전부 다 미국의 전적으로 안보를 의지하고 있고 아베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였는데 현재까지는 일본이 과거에 굉장히 급격한 세계 2위로 부상할 때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일본의 엔화를 굉장히 환율을 다운시키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국이 일본 경제나 정치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3국을 중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일본은 좀 따를 것이고 또 이렇게 따라야지 한미일 삼각의 안보 체계가 유지되고 또 세계 경제가 유지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이 또 부품 소재 산업을 이제 자국이 좀 서로 국산화하고 예. 또 다변화한다 그러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과 한국이 수출의 규모는 한 1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도 한 몇 년 이내면 일본 전체 수출액을 능가할 수도 있고 1인당 수출액은 이미 일본의 2배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3만 불, 일본은 3만 8천 불이거든요. 예. 구매력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수년 내에 일본을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 국민이 다 합쳐서 네. 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평론가님도 이와 관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만에 하나 지금 일본이 정말 이 반도체 세 개만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전 세계 IT 산업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T 밸류체인 반도체 생태계가 뭐냐면 일본이 소재를 공급하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그 반도체를 가지고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 또 완제품 스마트폰 만들면서 이제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첫 것을 일본이 끊어내면서 우리의 반도체까지 타격을 입히면 전 세계 뭐 글로벌에 다 막강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럴 경우엔 모두가 다 일본 탓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일본이 세계적인 악동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행태를 보면 그런 비난을 좀 막 감내하고 나가는 스타일은 이제 아니거든요. 예. 뭐 약간 일본 특유의 그러니까 배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좀 중재를 서면서 일본에게 퇴로를 좀 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도 백색 국가를 제외하는 이 직전에 이제 8월 1일에 하게 된다면 어떤 큰 방향 전환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또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이틀 남은 시간 안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